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감염병 관리 지원단 단장 박건희라고 합니다. 또 바쁜 금요일 오전인데 이렇게 교육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지난 10월 11월에 또 한참 확진 환자가 요양원 요양병원에서 많이 발생했을 때 한번 교육을 했었는데요. 지금 저희가 3차 접종한 뒤로 요양원 요양병원 시설 감염 많이 줄었지만 이제 오미크론 변이가 이번 주부터 우리나라에서 우세점화 되면서 변화된 상황이 있을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 좀 미리 알려드리려고 이런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바로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경기도의 확진자 현황을 보면은 20대, 30대, 40대, 10대에서 확진 환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약 한 달 전에는 60세 이상에서 많이 발생했었는데요. 지금 60대 이상의 확진 환자는 지금 줄어들고 있지만 이 3차 접종이 효과가 아마 한 3개월 정도 유지될 것으로 예상이 돼서 작년 10월, 11월에 3차 접종하신 분들의 효과는 2월이나 3월부터 약간 감소되면서 2월부터는 어쩌면 요양원, 요양병원의 유행이 다시 시작될 가능성이 있고 실질적으로 이번 주부터 조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60세 이상 접종하신 분들이 작년 10월, 11월에 가장 많이 발생하셨다가 60대는 줄어들었지만 지금 현재는 젊은 층에서 유행을 주도하고 있고 이것이 저희들 예상으로는 젊은 층 유행이 다시 60세 이상 유행으로 곧 옮겨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치명률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예방접종 전에는 1%, 2% 정도 확진 환자 1에서 2% 정도 사망하셨었는데 접종하신 뒤로는 0.3에서 0.5로 줄어들었지만 작년 10월, 11월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요양원 요양병원에서 많이 발생하는 바람에 1% 넘게 이렇게 사망하셨습니다. 이런 상황들이 이번 2월, 3월, 4월에 발생하지 않도록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좀 노력해야 될 시기인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사망은 보시는 것처럼 60대 이상이 90%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요. 70대 이상이 한 70% 이상 정도 하고 예방 접종력을 보면 미접종하신 분들이 전체 인구 중에서는 약 15%, 또 성인 인구에서는 7, 8% 정도가 미접종인데 사망하신 분에서는 절반 이상이 미접종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요양원 요양병원은 최근 3주 전까지는 이제 많이 줄어들었는데요. 지금 지난주랑 이번 주에 다시 요양원 요양병원 집단 발생이 좀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기도에서는 언론에서 보셨겠지만 이 평택과 안성, 오산 이 지역에서 이게 이권형인데 확진 환자가 3주 전부터 주로 이제 평택 미군 관련과 그 지역사회 확진자 늘고 있고 이런 것들이 화성과 용인 이쪽으로 확산되고 있고 머지않아 서울까지 좀 확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지역을 보시면요, 이게 왼쪽은 8주 동안 주간 발생률인데 일부 지역은 이미 고개를 들고 있고 노란색이 늘어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쪽 의정부 양주 표천에도 고개를 들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요양원 요양병원에 일하시는 분들 혹은 종사자나 혹은 가족들을 통해서 종사자를 통해서 그 시설로 유입될 가능성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 그리고 그 숫자는 예전에 비해서 5배, 10배 이렇게 더 늘어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오미크론이 평택 같은 경우에는 검출률이 거의 90%에 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평균은 약 30%, 40% 되고 있습니다. 오미크론에 대해서 좀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오른쪽이 보면은 그 감염력입니다. 그러니까 한 분이 걸렸을 때 뭐 6사람을 감염시킬 수 있는지 10명을 감염을 시킬 수 있는지 그리고 왼쪽은 치명률입니다. 그러니까 걸리신 분 중에 1%가 사망하시는지 10에서 20% 사망하시는지 사스나 메르스는 전파력은 낮았지만 치명률은 높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코로나 바이러스는 이쪽이었는데 델타가 치명률도 올라가고 전염력도 많아지는 방향으로 변이를 했고 오미크론은 전염력이 더 높아지고 그렇지만 치명률은 좀 떨어지는 방향으로 변이를 해서 이쯤에 지금 위치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예방접종 관련된 자료인데요. 이게 까만 게 델타 변이에 대한 거고 동그란 게 오미크론 변이에 대한 효과입니다. 이 왼쪽이 그 아스트라제네카를 2번 맞아서 4주가 지나고 9주가 지나고 뭐 6개월이 지난 사람, 오른쪽은 화이자를 3차로 맞은 사람, 여기는 모더나를 3차로 맞은 사람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아스트라제네카는 오미크론에 대해서 3개월, 4개월 지나면 거의 0%, 감염 예방 효과가 거의 없습니다. 근데 다행히
화이자나 모더나로 추가 3차 접종을 맞으면 처음 한 2주까지는 60%나 70%까지 효과가 있고 3개월까지도 어느 정도 50% 이상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거는 앞에 두 번을 아스트라제네카를 맞고 부스터샷을 맞은 분이고 아마 요양원 요양병원에서 작년 초에 예방접종 처음 시작하셨던 분들은 대부분 아스트라제네카를 맞으셨을 겁니다. 그리고 75세 이상 어르신들, 그 당시에 댁에 계셨던 어르신들은 화이자를 맞으셨는데 화이자를 두 번 맞으신 경우, 이건 화이자입니다. 왼쪽이. 화이자 역시 5개월, 6개월 되면 델타에 대해서는 60, 70% 효과가 있었지만 오미크론 거의 10% 정도밖에 효과가 없고 다만 3차로 화이자나 모더나로 3차를 맞았을 때는 70% 정도 유지되다가 이것 한 3개월이 지나면 50%로 감소될 거고 모더나는 한 70%까지 유지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 그래프는 감염 예방 효과입니다. 즉 그 바이러스의 오염 노출이 되었을 때 이 코로나19라는 질병에 걸리는 것을 예방해 주는 효과이고 중증도 그러니까 중환자실에 가거나 혹은 사망하는 중증도를 예방하는 효과는 2차만 맞아도 한 8, 90%, 3차까지 맞으면 90% 이상, 90에서 95% 정도 중증화는 낮아져주는 효과는 있습니다. 근데 보시는 것처럼 아스트라제네카를 두 번 맞으시고 화이자나 모더나로 하신 분들은 그러니까 작년 우리가 10월이나 11월에 부스터를 맞으신 분들은 1월까지는 한 이만큼 60, 70% 정도의 감염 예방 효과를 갖고 계셨기 때문에 직원이 바이러스에 걸려서 오셔도 이 입수하신 분들이 확진이 안 될 가능성이 지금까지 높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직 4개월, 5개월 자료는 없거든요. 3개월만 돼도 이게 40%로 떨어지기 때문에 이제 다음 달부터는 바이러스가 돌면 요양병원에서 이미 부스터를 맞으셨더라도 확진되실 분들은 많이 늘어날 확률이 높습니다. 물론 그분들이 중증으로 가거나 사망하실 확률은 예방은 좀 더 많이 되겠지만 그래도 워낙에 몸이 약하시고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들이라 일단 바이러스에 노출이 되고 질병에 걸리게 되면 감염 예방을 못하게 되면 그분들의 건강이 위험해질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이 확진자 숫자가 예전에 비해서 5배, 10배가 늘어나면 우리 종사자분들이 바이러스에 노출될 가능성이 더 높아지고 이 바이러스가 시설 안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더 높아지기 때문에 예전 10월, 11월 유행보다도 건수는 훨씬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일본의 그래프인데요. 일본이 한참 그 12월까지는 거의 확진자가 없다가 여기 보면은 한 3, 4일 만에 2배씩 5천 명에서 4일 만에 10,000명, 10,000명에서 또 4일 만에 20,000명 이렇게 계속 하늘로 올라가고 있고요. 저희가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는 워낙에 확진자가 많았지만 호주, 뉴질랜드, 대만, 일본, 우리나라, 중국, 싱가포르는 확진자가 적은 곳이었는데 일본은 이렇게 나가고 있고 이제 호주를 보시겠습니다. 호주 역시 이제 여기는 12월 한 중순부터 오미크론이 시작됐는데 거의 바닥에 있다가 여기도 3일 만에 2배 되다가 2만 명, 4만 명, 8만 명, 그래서 10만 찍다가 이제 10만 정도에서 지금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예측을 보시면 이건 가천대 정재훈 교수팀이 하신 건데 아마 이제 1월 말부터 오미크론이 우세가 되면은 이게 그 오미크론의 전파력은 그 예방접종을 얼마나 회피하느냐랑 오미크론 자체가 얼마나 빠르게 전파하느냐인데 아마 160% 정도의 파란색 라인으로 지금은 따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 그래프에서는 아직 언제가 정점인지 안 나오고 있는데 정재훈 교수 말씀으로는 한 12만 명에서 14만 명까지는 찍고 이렇게 내려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즉 이 말씀은 우리나라에서도 약 인구의 뭐 한 5에서 10% 그러니까 300만 명에서 500만 명 정도의 추가 확진자가 더 있을 것이다라는 예측입니다. 다행히 중환자 숫자는 이게 만약에 델타였으면 여기가 4천 단위가 아니라 8천이나 2만 단위였을 텐데 우리가 지금 약 1,700개 정도의 중환자실을 확보해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환자실의 역량이 이후에 이제 3, 4월에 어떻게 가능할 것인지가 중요한 관건이 되겠습니다. 오미크론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전파력이 빠르기 때문에 조만간 우세종이 아마 다음 주부터는 50% 이상이 될 걸로 돼 있고
중증도는 낮은 것으로 보고되지만 아직 우리나라 자료는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영국, 유럽이나 미국의 자료들은 기존에 걸렸던 분들이 재감염된 사례도 많은데 우리나라는 기존에 걸린 분들이 없고 대부분 백신 맞으신 백신 면역만 있지 자연 면역이 없기 때문에 이 중증도 상황은 우리도 좀 더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그래프로 보여드린 것처럼 2차 접종 예방 효과는 감염 예방 효과, 중증도 예방 효과는 여전히 있지만 감염 예방 효과는 떨어지기 때문에 3차 접종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환자 급증에 대해서 이쪽으로 대응해야 될 것 같고 오늘 참석하신 요양원과 같은 시설에서는 일단은 접종 안 맞으신 분들 어르신들에 대해서는 가족분들과 어르신들에게 잘 설명을 하셔서 이전까지는 좀 피해 가실 수 있지만 지금까지는 백신 안 맞으시면 코로나 피하시기가 상당히 어렵다. 그리고 이 어르신의 건강 상태에서 오미크론이 뭐 약하다고는 하지만 오미크론에 걸리시면 엄청나게 고생을 하실 거다. 그래서 백신을 맞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라고 좀 적극적으로 안내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기본적인 지금 2년 동안 열심히 해왔던 소독이나 환기, 특히 이렇게 겨울철에 환기만 잘하셔도 확진 환자들이 많이 늘어나는 것들을 잘 막을 수 있습니다. 이것들 잘 준수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이거는 아마 각 요양원에서 여건이 허락이 안 될 수도 있는데 확진 환자가 발생하고 그분들을 지금 현재 우리 경기도에서는 6개 요양병원이 코로나19 전담 요양병원으로 되어 있고 한 700병상 정도가 요양원 내지는 요양병원 그 와상 누워 계신 어르신들을 이렇게 모실 수 있는 700병상의 전문 요양병원이 있긴 합니다. 지금 한 110여 개만 사용하고 있어서 한 580개 정도 병상 여유가 있는데 시설이나 병원에서 한 군데 터지면 30명, 50명씩 확진 환자가 되기 때문에 한 10군데, 20군데 이렇게 일주일 동안 하루에 서너 건씩 해서 20군데 일주일 생기면 금방 이 병상이 찰 겁니다. 이번 주, 다음 주, 2, 3주까지는 확진 환자가 발생하셔도 저희가 빨리 그 전문 요양병원을 이송이 가능하지만 2월 중순부터는 이송이 어려울 수도 있고 그러면 요양원에서 재택치료 형식으로 그 촉탁이 선생님이 하시거나 아니면은 인근에 있는 재택치료를 담당하는 병원에서 그 먹는 치료제 같은 것들을 처방하고 요양원 안에서 치료해야 될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요양원 안에 계시면 당연히 옆에 같이 거주하시는 입소하신 분들에게 이 바이러스를 옮길 확률이 높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방 하나 정도는 여유방으로 남겨두시고 그 여유방에 이제 그 코로나19 증상이 있으신 분이거나 확진이 됐는데 병원으로 못 가고 시설에 남아 계신 분들이 그 방에 계시면서 다른 분들이랑 접촉을 하지 않도록 그런 식의 여유 공간이 있으면 좋을 텐데 이게 이제 비용과 관련된 부분이어서 그런 공간을 만약에 필요하다면 이런 비용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할지는 전체 우리 또 요양시설 협의회나 이런 곳에서 전국 단위나 아니면 도 단위에서 이런 논의나 협의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 그런 비용적인 문제가 해결되기 전이라도 자율적으로 시설에서 그런 공간들을 하나 정도는 이렇게 마련해 두시면 이후에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발생하였을 때 대응하시는데 좀 더 용이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발표고요. 저희 우리 도의 역학조사관께서 그 다음 발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경기도 역학조사관 오자현입니다. 오미크론 변이 현황 발표에 이어 고위험시설 코호트 격리 감염관리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마 많은 분들이 이미 익숙하시겠지만 코호트 격리의 정의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호트 격리, 한글로는 동일 집단 격리인데요. 이 코호트 격리란 동일한 입원실에서 동일한 병원체에 노출되거나 감염된 환자들의 격리입니다. 여기서 동일한 입원실이라는 공간적인 조건은 동일한 병실뿐만 아니라 환경에 따라서 동일한 병동 혹은 동일한 건물로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표현하면 감염이 되어가지고 감염 전파를 시킬 수 있는 환자들을 개별로 배치할 수 있는 병실이 부족할 때 집단으로 한 공간을 격리를 시키는 건데요. 사실 가장 좋은 것은 확진자의 경우는 확진자 격리 시설로 그리고 접촉자의 경우 자택으로 귀가하는 방안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다들 아시다시피 고위험 시설에 입소한 환자들의 특성과 그리고 코로나 확진자의 그 급증으로 인해 이러한 분산이 어려워가지고 그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코호트 격리 방법의 경우 제가 조금 이따가 이제 발표할 내용을 요약한 것이라 가지고 시간 관계상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그 맨 아래에 보시면 강조 표시가 되어 있는데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직원 감염관리 의식의 수준이 가장 중요하게 작용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2021년 고위험 시설에서 발생한 집단 감염 현황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133건이 발생했는데 보시면 1월에는 3차 대유행의 여파로 14건이 발생하였지만 2월부터는 감소 추세를 보였습니다. 확진자 감소와 더불어서 고위험 시설의 어르신들 그리고 종사자들 대상으로 2월부터 시행한 예방접종력의 영향으로 아마 중반기에는 집단 감염이 많이 발생하지 않았던 것으로 추정이 되었고, 근데 이제 7월부터 델타 변이의 확산과 그에 따른 확진자의 증가 그리고 항체 감소로 인해 9월부터 12월까지는 전체의 78.2% 104건이 집중하여서 발생을 하게 됩니다. 아까 단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려가 되는 바는 4차 대유행의 확산세가 이제 잡히지도 않았는데 오미크론 변이가 곧 우세종이 될 것으로 예측되는 이 시점에서 고위험 시설 내에서의 집단 감염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거나 혹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일 것이라는 점입니다. 실제 사례로 이제 최근에 오미크론 변이 감염으로 확인된 요양원 내 집단 감염 사례 대응 공유 드리겠습니다. 경기는 아니지만 타시도의 요양원에서 6일간 128명이 확진이 된 사례인데요. 이를 다시 나누어 보면 입소자 92명, 그리고 종사자 36명이 감염되었습니다. 이는 입소자에서는 48.9%, 그리고 종사자에서는 24.7%의 발병률입니다. 확진자의 예방접종력은 이제 3차 접종이 108명으로 대다수였습니다. 즉 돌파 감염이 굉장히 많이 났던 사례인데 이 케이스에서는 확진자의 80% 이상이 오미크론 변이 감염으로 확인이 되었고 무증상 감염이었기 때문에 초기 인지가 어려웠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대응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면은 입소 확진자의 14명 그리고 종사자에서 3명이 병상 이송이 되긴 했지만 확진자의 대부분이 무증상이고 환자 본인 혹은 보호자가 전원을 꺼리는 점 그리고 같은 재단 병원에서 관리가 가능하고 요양원의 그 재택치료 관리가 적합하다고 결정이 된 바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요양원 내 관리되는 환자가 증상을 보이면은 병원 이송을 하도록 조치가 되었고요. 인력 측면에서는 다행히도 그 재단이 있었는지 동일재단 주간보호센터에서 요양보호사 그리고 동일재단 병원에서 재택관리 간호사가 파견이 되었습니다. 물품 측면에서는 보건소가 물품을 지원하기로 하였고요. 부족분은 이제 질병청에서 출관 지원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네, 경기도는 이와 같이 고위험 시설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지속해서 발생을 하고 오미크론 변이로 인해서 감염이 확산될 것을 고려해서 코호트 격리시설 관계자들을 위해 다음과 같은 안내서를 제작하였습니다. 주로 코호트 격리 기간 중에 시설 내 감염 관리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요. 내용은 대응 초기와 코호트 격리 기간 중의 감염 관리 점검표, 개인보호구 척탈이와 청소, 소독, 환기, 폐기물 관리 등의 지침을 정리한 분야별 감염 관리 방법, 그리고 저희가 실제로 코호트 격리시설 점검을 다니면서 흔하게 발견을 했던 그런 현장 문제점과 이에 따른 개선안을 수록하였습니다. 이 안내서는 그 우측 하단의 지침들에서 관련 내용을 발췌해가지고 수록을 하였고 유의하실 점은 2021년 12월 9일에 작성이 되었는데 아시다시피 지침들이 굉장히 많이 계속해서 개정이 되고 있는 실정이라 혹시 활용을 하실 때는 관련 지침을 좀 더 찾아보시거나 혹은 담당 역학조사관, 보건소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활용하실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이 발표에서는 감염관리 체크리스트와 그리고 실제 사례로 보는 현장 문제점에 대해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염관리 점검표를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잠시만 그 좌측에 있는 감염사설에 대해서 언급을 좀 하고자 합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감염사설은 이런 6개의 요소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요소 간 화살표가 하나라도 끊길 시에는 감염의 전파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병원체를 코로나19 바이러스로 병원소를 감염된 환자로 이해하시면 되겠는데요. 확진자로부터 바이러스가 탈출하고 비말을 통해 전파가 되고 그리고 주변 사람에게 침입해서 감염을 일으키는 이 일련의 과정에서 저희가 목표로 하는 것은 환자에게 마스크를 씌워서 탈출을 막든지 이분들을 격리를 시켜서 전파나 침입을 막든지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이해를 해두시면 코호트 격리 시에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지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측은 먼저 초동조치 시에 필요한 일들을 나열한 초동조치 감염관리 점검표입니다. 초동조치란 여기서 확진자 발생 인지 시점부터 역학조사관이 출동하여 조치하기 전까지를 의미를 하는데 환자 혹은 종사자에서 코로나19 감염이 확인되는 즉시 가장 중요한 것은 확진자를 다른 환자나 종사자로부터 떼어놓는 것이겠죠. 이때 확진자를 마스크 착용한 상태로 1인 병실이나 빈 병실, 보호실 등으로 이동을 하시고 확진자가 있던 병상이나 근무실이 있을 거예요. 여기를 그 동선 같은 곳을 소독을 조치하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그리고 전 직원이나 환자 대상으로 코로나19 증상을 보이는 자를 파악해서 분리하는 것이 또 중요한데 이 부분은 평상시에 증상 스크리닝이 기간 내에서 잘 된다면 그리 큰 부담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으로는 책임자 지정 및 물품 구매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코호트 격리 기간 중에는 이제 보건소나 중수본에서 계속해서 연락이 오고 그리고 물품도 필요하고 내부 감염 관리도 해야 돼서 굉장히 정신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초기부터 아예 각 담당자를 지정을 해가지고 필요한 업무를 분장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인력 또한 이제 코호트 격리로 들어가면은 가용 가능한 내부 인력이 감소를 하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평소처럼 이제 듀티처럼 돌아가기가 어려운데 이때 그 직원들의 확진자와의 노출력을 감안을 해가지고 접촉력을 감안을 해서 근무할 인력을 재편성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만일 너무나 인력이 부족하다고 생각이 될 경우에는 중수본이나 그 보건소를 통해서 인력 지원 요청이 가능한 점을 참고해 두시고요. 확진자를 이제 인지를 했을 때 전 직원 혹은 환자들의 퇴원 등 외부인 이동이 중지되고 그리고 보건소와 그 협의 후에 기각 등을 시킬 수 있는 점을 좀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역학조사 준비가 아래에 있는데요. 나열되어 있는 자료들이 빨리 준비될수록 역학조사가 조금 신속하게 끝나고 그에 따른 조치들을 빨리 취할 수가 있어서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자료들을 담당자들이 신속하게 제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격리 진행 중에 챙겨야 할 것들을 정리한 격리 진행 중 점검표인데요. 먼저 공간 분리 및 관리의 경우 다음 슬라이드에서 제가 부연드릴 예정이라 가지고 시간 관계상 넘어가겠습니다. 다만 마지막 항목인 비닐 가림막 사용 금지는 저희가 권고하는 의미에서 좀 강조를 하고 싶은데 초창기에는 통로에 비닐 가림막으로 그 공간 분리를 하긴 했지만 실제로는 관리가 좀 어렵고 이게 감염 우려가 더 커가지고 요즘에는 폴리스 라인 등으로 그렇게 분리를 하는 것을 권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확진자와 접촉자의 관리는 감염 관리의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하겠죠. 근데 내용은 어렵지가 않습니다. 사실 다 아시는 내용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게 좀 코호트 격리 시에는 지켜지기가 어려운 부분이라 이런 점검표에서 확인을 하시면서 일일이 좀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여기서 다른 것보다 식사 배부의 경우에 격리구역별 담당 직원이 배부해서 이분들을 통해서 다른 곳으로 확산되지 않을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종사자분들이 가끔 다른 구역의 물품을 여기저기 옮겨가면서 사용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꼭 금지해야 된다는 점을 전달을 부탁드립니다. 다른 항목은 아마 잘 아실 것 같아가지고 이제 접촉자 관리를 좀 넘어가 보면은 이분들의 주기적 PCR 검사 명단과 검사 결과를 정리해 두시는 것이 이제 시설 내 감염 관리에서도 더 편한 부분이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유증상자 발생 시에는 아까 우리 그 단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격리 병실 1인실 가능하다고 확보해가지고 거기서 검사 이동해가지고 나중에 검사를 해야 추가 전파의 가능성이 감소한다는 점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탁물과 폐기물 관리 등은 이제 안내서의 뒷장에 자세히 수록되어 있어서 나중에 안내서 보실 수 있는 곳을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기본적이지만 직원 감염 관리를 잠시 말씀을 드리면은 근무지역 지정, 그리고 다른 구역 직원 접촉 금지, 건강상태 기록, 개인보호구 올바르게 착탈이, 폐기물 관리, 환기와 소독 정도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정말 중요하지만 잘 지켜지지 않는 것들이니까 코호트 격리 시에 꼭 점검을 하셔가지고 체크를 하시기 바랍니다. PCR 검사는 이건 좀 많이들 본 오류인데 자연환기가 잘 되면서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독립된 공간에서 시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가끔씩 이제 간호사실이나 뭐 사무실에 집기 있는 곳에서 시행하셔가지고 조금 감염의 우려가 되는 것이 있었으니까 유념하셔가지고 구역 설정하셨으면 좋겠고요. 여기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공간 분리에 대해서 부연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기 우리 기관들을 아마 세 가지 종류로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첫 번째는 별도의 건물로 구성이 되어 있고, 두 번째는 단독 건물 여러 층을 사용하는 경우,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복합 건물에서 단층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을 것 같은데 각각에 따라서 일반 환자가 있는 곳, 접촉자가 있는 곳, 확진자가 있는 곳을 나눌 수 있습니다. 뭐 별도 건물일 경우에는 건물 혹은 병동으로 나눌 수가 있겠고 단독 건물 여러 층을 사용할 경우에는 층별 구분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복합 건물에서 단층을 사용하시는 경우에는 병실 구분이 가능하겠습니다. 이런 것을 유념해 두시고 아마 역학조사관이 이것을 설정을 하겠지만 우리 기관은 만약에 코호트 격리가 되면 어떻게 해야 되겠다. 미리 계획을 세워두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실제 코호트 격리 시설에서 문제점을 소개하고 개선안을 공유드리는 장입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일일이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사실 이게 진짜 저희가 사진을 찍어온 것을 재작성을 한 거예요. 그래서 뭐 보면은 대부분의 경우가 직원 감염 관리와 관련이 있습니다. 뭐 가장 흔하게는 개인보호구를 올바르게 착용하지 않는 것. 보시면은 머리카락 보이고 저기 지퍼 다 안 올리고 장갑 안 끼시고 보이실 거예요. 그리고 착탈이실 문제점, 착탈이를 뭐 올바른 지역에서 하지 않는다던가 아니면 순서를 틀렸다던가 혹은 이제 오염구역 내에서의 부적절한 행위. 보시면 저기 그 코호트 지역 내 스테이션인데 뭐 음료 저기 마시고 계시고 그 보이실 거예요. 그리고 폐기물 관리 등으로 좀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환경의 측면에서는 환기 시행을 안 하거나 코호트 병실의 복도 쪽 문을 개방하여 두는 것, 폐기물 장소 폐기물 박스 비치 장소 등이 있겠습니다. 여기도 보시면 아마 실제로 저렇게 하고 있는 건데 병실에서 그 외부 창문을 닫아놨죠. 그리고 앞에는 문을 열어놨더라고요, 복도에. 그러면 이 코호트 확진자들이 있는 곳에 바이러스들이 다 나갈 가능성이 있겠죠. 앞에 병실은 일반 병실인데 여기는 닫아두시고 창문 환기.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는 이건 진짜 많이 보이는 건데요. 레벨들을 입으셨어요. 입으셨는데 청결구역에서 하시던 마스크를 그대로 끼시고 가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굉장히 많이 보여가지고 이것도 당연한 일이지만 많이들 실수를 하시는 거니까 좀 공유를 부탁드리고 이것도 뭐 벗으신 거 다시 재사용하시고 사무실에 이런 오염구역 물건들을 두시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보였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여기도 지금 폐기물 박스 같은 거 이런 그 청결구역에 있고 오염 가능한 다른 물품 있고 이거 접어서 폐기하면 이게 좀 헷갈리실 수가 있겠는데요. 개인보호 폐기 시에는 레벨 D 그 착탈입법에 따라가지고 오염 물질이 내 몸에 묻지 않게 그리고 내 안에 옷에 묻지 않게 벗어야 되는데 지금 이걸 차곡차곡 접으시면은 손이나 뭐 팔이나 다 묻겠죠. 그 레벨 D 같은 경우는 착탈입법은 저희가 그 안내서에도 수록되어 있으니까 한번 다 같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권장하는 바는 코호트 격리 시에 그 착탈이 하시는 공간에 이거 레벨 D를 착탈이 하는 법을 포스터로 좀 저희가 해놨어요. 그래서 그걸 붙여놓으시는 걸 가장 권고를 드리고요. 여기 이제 복도 같은 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거 비닐 가림막 사용한 거 이거는 그냥 폴리스라인으로 대체를 하시고 문 열지 마시고 그리고 탈의 장소도 좀 잘못되어 있죠. 그리고 병실 외부에 폐기물 박스 비치되어 있는데 내부에서 웬만하면 오염된 공간에서 해결하시기를 권고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잔반분리 장소가 뭐 밖에 있는 점 이것도 안에서 해결하시기를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 아까 저희 팀장님께서 잠시 말씀을 하셨지만 저희가 다시 권고를 조금 드리면은 시험국에서 제가 오늘 발표에서 좀 말씀을 못 드린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다소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업무 하실 때 참고하실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을 수록을 해두었습니다. 경기도 지식 홈페이지에서 감염 취약시설 코로나19 대응 교육 혹은 같은 홈페이지에서 코로나19 대응 훈련 워크북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발표한 안내서는 경기도 감염병 관리지원단 홈페이지에 공지사항에 수록되어 있으니 다운받아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 고위험시설 관계자로 많은 노고를 하고 계시는 여러분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발표 마치겠습니다. 그 힘찬 요양원에서 올해 2월에 코로나 항체가 떨어지면 4차 접종 계획 없으신지 물어보셨는데요. 이거는 지금 중앙정부에서 결정해야 될 사항이긴 하지만 아스트라제네카 2번 맞으시고 그 화이자나 모더나로 3차 맞으신 분에 대해서는 저의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한 번 더 예방접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건 이제 중앙정부에서의 계획에 따라서 진행을 해야 될 상황으로 보이고 있고 전문가 사이에서 논의 중입니다. 성신요양원에서 확진자 중에 접종 완료자가 52%고 미접종자가 48%라면 차이가 거의 없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이 상황에 따라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 52% 48%를 어느 자료에서 보신 건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사망자 중에서 비율이 접종 완료가 50% 미접종자가 50%를 얘기는 원래 지금 미접종하신 분들이 전체 인구에서는 10% 안팎이기 때문에 그분들에서 훨씬 더 많이 사망했다는 말씀이 되고 그리고 저희가 코호트 관리했을 때 요양원이나 요양병원 코호트 관리를 했을 때 이 요양원의 요양병원에서 감염 관리가 잘 되지 않아서 바이러스에 노출이 많으면
바이러스 양이 너무 많기 때문에 예방접종을 맞으신 분들도 돌파 감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 예방접종을 맞으신 분이나 예방접종을 맞지 않은 분이나 코호트 격리했을 때 감염될 확률은 비슷하게 나오기도 합니다. 그 노출량이 워낙 많으면. 그런데 바이러스 노출량이 적으면 저희가 마스크도 잘 쓰고 바이러스 노출량도 적으면 예방접종을 완료하신 분들은 감염되는 확률도 훨씬 더 떨어집니다. 그 경우에는 뭐 50%에서 70% 정도 감염이 덜 되는 게 있고요. 그리고 첫 번째 말씀드린 노출량이 너무 많아서 돌파 감염이 다 되더라도 그 중증도나 사망으로 가는 확률은 확실히 떨어집니다. 저희가 지난 7, 8, 9월 그 요양병원 4-5군데 사례를 분석해 보니까 접종을 완료하신 분 중에서는 사망률이 10%, 확진자 중 사망률이 10%였는데 접종을 미완료하신 분들에서는 40% 사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접종을 하지 않으신 분들은 델타 변이의 경우에 약 30-40% 정도 돌아가실 확률이 높고 이제 오미크론은 그게 약간 줄어들 수 있지만 오미크론 역시 20% 안팎 사망할 가능성이 높고 접종하신 분들은 한 5%에서 10% 정도 사망하는 걸로 낮춰질 거기 때문에 예방접종이 비록 감염을 모두 100% 막아주긴 어렵더라도 중증화되는 걸 막아주고 정말로 아주 경미하게 감기처럼 왔다 가실 수도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확진이 되셔도 굳이 병원에 안 계시고 사실 요양원에서 그 잘 격리되는 방만 있다면 거기서 한 7일에서 10일 정도 촉탁이 선생님이나 그 가정간호나 방문간호사 선생님들이 관찰하는 식으로도 이 위기를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방접종은 다시 한번 이렇게 강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가 코호트 격리가 진행이 되면 보건소나 아니면 경기도 역학조사관이 그 시설에 나가서 어떤 식으로 관리하라고 구두로도 설명드리고 문서로도 이 구역이라든지 어떻게 구역을 나누고 또 그 환자나 접촉자 관리를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것들은 계속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설 명절 관련해 가지고 특별 방역 대책 그 안내 공문을 시행을 했습니다. 거기 보면 이제 접촉 면회를 금지하도록 했고요. 대신에 이제 비접촉 면회는 방역 수칙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3차 접종 후 오미크론 확진자 중 위중증 환자 있는지 물어보셨는데 70대, 80대에서는 오미크론 확진자 중에 사망하신 분도 지금 한 서너 분 정도 계십니다. 그런데 외국의 자료나 지금까지 우리나라 자료를 보면 델타 변이에 비해서는 약 3분의 1 정도 적은 것으로, 그러니까 3분의 1 정도로 줄어든 것으로 위중증이나 사망 정도가 나타나곤 있는데 그렇다고 아직도 안심할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코호트 격리 중에 격리구역 잔반 처리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사실 이게 안내서에 있는 부분입니다. 제가 오늘 시험 관계상 말씀은 잘 못 드렸지만 거기 9페이지 보시면은 그 음식물 쓰레기 처리 방안이 있거든요. 그 남은 음식물은 병실 출입 가능한 직원이 수거해서 소독 후 별도의 장소에 보관하며 확진자의 음식물 쓰레기는 격리 해제 후 3일, 72시간 뒤죠. 접촉자의 음식물 쓰레기는 격리 해제 후 소독하여 분리 배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코로나 확진 후 PCR 검사 시 3개월 뒤에 다시 양성 나오는 거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 저희가 이거는 좀 종합적으로 그러니까 코로나 확진되고 나서 3개월까지는 바이러스의 찌꺼기, 그러니까 살아있는 바이러스 말고 죽은 바이러스의 조각이 남아 있어서 PCR 검사할 때는 양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저희가 확진으로 안 보고 그냥 재검출 정도로 일반적으로 봅니다. 하지만 이제 임상적인 경과가 그 뭐 열이라든지 이런 게 있고 그리고 저희가 PCR 검사할 때 바이러스의 양을 예측할 수 있는 수치가 있거든요. 그래서 바이러스 양이 또 늘어나는 추세다 그러면은 재감염으로 보기도 합니다. 근데 대개의 경우는 6개월까지는 재감염률이 상당히 낮은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근데 6개월이 지나고 나면 그러니까 감염된 뒤에 6개월이 지나고 나면은 언제든지 재감염될 가능성이 있어서 6개월이 지나서 나온 거는 저희가 재감염으로 많이 보지만 3개월 이전까지는 임상 증상이 없는 한 기존의 바이러스의 재검출이고 감염력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지만 요거는 다 그 사례별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코호트 격리 해제 후에 생활 폐기물을 소독해서 폐기하라 했는데 구체적인 소독 방법 문의해 주신 분이 계신데요. 이것도 사실 굉장히 좀 힘든 부분이죠. 지침도 나와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는 또 뭐 확진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상 폐기물 격리 해제 후 3일 뒤 접촉자의 일상 폐기물은 격리 해제 후 종량제 분투에 이중으로 밀봉해서 상부 및 외부 소독하고 배출이라 되어 있는데
지침 내에서도 막 어떤 거를 사용해서 어떤 식으로 닦아라 이런 말이 없어서 좀 헷갈리실 것 같아요. 근데 일단 일반적인 원칙으로는 종량제 봉투에 이중으로 밀봉을 해가지고 상부 및 외부 소독이니까 그 소독제 사용하셔가지고 코로나 바이러스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닦아내고 있잖아요. 닦아내는 형식으로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양평노인요양원에서 방역관리자 지원이 중단되었는데 지원 부탁한다는 거는 저희가 건의드리도록, 방역관리자 부분에 대해서는 건의드리도록 하고요. 또 비대면 면회 잠전 중단하는 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저희도 그 우려사항을 중앙정부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경기도 내 그 격리 요양원 몇 군데냐고 물어보셨는데 아마 아직은 한 자리 숫자로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랑 이번 주에 뭐 그 두세 개씩 늘어서 한 대여섯 개 정도는 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네, 그 검사에 대해서 저기 뭐 PCR 1회하고 신속 3회하고 이거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속 항원 검사의 유용성에 대해서도 저도 개인적으로는 조금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그 건의는 저희들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신속 항원 검사 하는 것 자체가 마스크를 벗고 재채기가 나오고 이런 오히려 감염을 확산시킬 우려도 있기 때문에 신속 항원 검사 하실 때 좀 안전하게 외부에서 하시든지 아니면 환기가 잘 되는 곳에서 하시기를 부탁드리고, 신속 항원 검사는 사실상은 증상 있는 분들 유증상자에 대해서만 한정적으로 하는 게 이제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좀 더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PCR 검사 뭐 주 2회일지 주 1회일지 그리고 3차 접종 마치고 나서도 계속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런 것들은 계속 건의 주시고 저희도 계속 중앙에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코호트 격리된 시설을 공유하는 거는 그 격리된 시설 자체에서 뭐 협회에 알리는 거는 괜찮은데 그것도 일종의 민감 정보이기 때문에 저희가 나서서 어느 시설이 격리됐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네네. 자가점검 키트로 오미크론 확진은 아직은 불가능하고요. 이 PCR 검사를 맡겨야 오미크론인지 확인이 가능한데 아마 2, 3주 뒤에는 굳이 오미크론 검사 안 해도 99% 오미크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도 이제 평택 지역은 95% 이상이 다 오미크론이고 이런 것들은 2, 3주 지나면 검사 따로 안 해도 오미크론이다 이렇게 물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미크론이 마스크 쓰면 예방되나 이게 마스크 저희들도 이제 그 KF94급 마스크를 이제 권고를 하는데 100% 뭐 예방은 안 되지만 그래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이러스가 많이 들어오느냐 혹은 바이러스가 조금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내가 병에 걸리거나 혹은 중증도로 가는지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마스크를 착용하시면은 다른 사람이 바이러스 환자가 노출이 되더라도 적은 양이 들어오는 양을 줄여주기 때문에 질병에 걸리는 바이러스 조금 들어왔을 때는 우리 신체가 싸울 수가 있어서 그러면 바이러스를 죽이면 안 걸리는 거고 바이러스를 덜 죽이면 걸리는 거지만 조금만 감염되면은 이 바이러스에 의한 영향도 줄어들기 때문에 중증도도 이제 낮춰주는 효과가 있으므로 올바르게 착용하셔서 바이러스가 들어오는 것을 최소화하는 것은 무척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네. 네, 주사회 검사하고 비대면 면회 이 부분도 네,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채팅창에 보시면 코호트 발생하신 요양원에서 의견 주셨는데 그 당시에는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은 경기도에 6개 요양병원에 한 700여 병상 정도를 저희가 확보는 해놨지만 이게 2, 3주 안에 다 찰 수도 있고 다 차게 되면은 그 전문 요양병원으로 환자가 못 나가게 되면 요양원 안에서 이렇게 관리를 하시다가 중증으로 바뀌시는 분들만 중환자실을 가고 가볍게 앓고 가신 분들은 안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식사 관리라든지 폐기물 관리 이런 부분들은 저도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이게 그래도 손실보상 코호트 격리에 들어가면 이제 손실보상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100% 확답은 못 드리지만 이 손실보상 관련된 부분들을
코호트 격리 들어가서 손실보상 관련된 부분들은 이제 또 요양원 전체 협회 측에서 중앙정부랑 좀 협의해 볼 만한 여지는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손실보상 측면에서 한번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 감염관리 부분들에 대해서 교육 부족한 부분들은 저희가 이제 혹시 이제 기회가 된다면 2월달, 3월달에 지금 보건소는 너무 바쁘지만 우리 도립의료원, 관내 6개 도립의료원의 감염관리실이랑 좀 협력을 해서 좀 발생하기 전에라도 저희가 컨설팅 비슷하게 일부 요양원 방문해서 이렇게 감염관리 미리미리 교육하고, 그리고 참석한 선생님들도 오늘 저희 자료에서 마지막에 안내했던 것처럼 동영상 교육이라든지 저희가 안내한 리플렛으로 미리 한번 교육해 보시고, 그러니까 사전에 교육을 서로 이렇게 역량이 강화되면 제일 좋을 것 같고, 그게 어려우면 코호트 격리 됐을 때 저희 도에서도 보건소랑 최대한 같이 감염관리 자체적으로 내부에 요양원 시설 내부에 잘 할 수 있도록 저희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증상이 없거나 아니면 증상이 생기고 10일 정도 지나면 감염력이 없다라고 판단합니다.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PCR에서는 양성으로 나올 수 있는 게 그 감염력은 없는 찌꺼기 바이러스 조각이 남아 있어서 PCR은 양성으로 나올 수 있어서 근무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격리 해제가 되시면, 그러니까 확진이 되고 나서 격리 해지가 되시면은 감염력이 없다라고 판단하는 거고, PCR 검사는 2개월, 3개월까지도 양성으로 나올 수 있지만 그 경우에는 저희가 죽어있는 바이러스가 단순히 검출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무 중지 아닙니다. 네. 네네. 교육 자료는 지금 위에 채팅방에 2개 올려놨습니다. 그런데 혹시 다른 루트로 저희들이 또 보내드릴 수 있으면 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